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총선 결과인데 어제 있었던 지방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2020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의 총선 결과이죠. 이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으로 180석이나 가져갔기 때문에 압승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며 그리고 석 달도 안 돼서 제8회 지방선거에 있어서 광역단체장 12대 5로 참패하고 말았죠.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시고요. 그래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다. 따라서 이러한 후유증에 의해서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고 두 번째는 지방선거 결과까지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었죠. 노동자들, 서민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값 급등과 전세값 급등, 월세 가격 급등 등등 이제 민주당이 믿기에 보이겠죠. 따라서 투표장에 안 갔거나 요번에는 국민의힘을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좀 발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 1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나는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재산세가 급등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도 급등하였다. 그러면 이거 아니잖아.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까지 세금을 이렇게 때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급등, 그래요. 징벌적 가세라고 하죠. 너무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듯 하니 다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됐죠. 따라서 서울과 인천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에 넘어갔고 경기도는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신성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가 보는 점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결국 정권 안정이나 정권 견제나 이런 구도보다는 GTX니 김포공항이니 이런 지역적인 개발이니 등등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죠. 또한 능력 있는 후보자다라는 인물론도 있겠고,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즉 구도와 이슈와 인물이 하나도 먹히지 않은, 그렇죠. 하나도 안 먹혔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였다. 따라서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요게 핵심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심리가 바로 구도와 이슈와 인물을 다 넘겨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 속에 현재 정부를 한 번은 밀어주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깔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지금 정부에도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초급등을 한다면, 그래야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또 증가가 된다면, 그래요. 앞으로 2년 뒤에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국민의힘 압승 분위기에서 또다시 민주당 압승 분위기로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요, 이제는, 전통적인 지지라는 것보다는 현재 어떤 정책을 어떻게 잘 펴서 민생 안전에 기여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른 평가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민주니 정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잣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했다는 거예요. 민주니 정의가 이제 기반에 깔아져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정의. 우리나라도 최대한 정의롭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물론 기대하는 만큼 아닌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이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표를 한다라는 이런 단계는 이제 좀 더 지난 성숙한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단계가 넘어가니 간단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국가를 어느 당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세금 폭탄을 부는 문정부 공시가격을 현실화로 손을 보고 1주택자 실소유자 세금 완화를 해주고요.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을 완화해주는 정책들을 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을 피니 대한민국의 유권자들 중에서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56% 아닙니까? 56%의 표를 어느 정도로 가져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앞으로 집값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 중반까지 때로는 2% 후반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첫 번째는 부동산 조세 규제 완화를 하고 있죠.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도 인하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LTV를 80%까지 하고 DSR 적용도 좀 완화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 완화한다는 그러한 이슈, 그리고 GTX를 확대하겠다는 이러한 수도권 이슈와 도시철도 또한 트램 등등 각 지역마다 또한 이러한 굵직굵직한 개발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거시경제 변수죠. 핵심적으로 본다면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하고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 급등하고 있고 총 통화량 당연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거시경제 변수들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건축 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 가격 상승이나 또한 이 분양 가격에 맞추지 못할 경우 그러면 건축을 짓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 새 주택이 공급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큰일이잖아요. 즉 계획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연히 집값은 다시 꿈틀거리며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참 집값으로 보면 지금은 매도자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 이런 조치에 의해서 매물이 좀 증가되고 있지만은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증가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세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개발 이슈는 지금 계속하고 세금은 또 풀어주고 거시경제 변수들은 계속 올라가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정부는요. 이러한 현실을 잘 파악하여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또한 부동산 가격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